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끝이 요양병원 침대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어르신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재무와 자산 관리를 해온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돈을 관리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참한 노후 압도적 1위는 바로 현금 없이 자산만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믿었지만 노후엔 그게 짐이 되더군요. 저는 수천 명의 은퇴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수십억 대의 집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한 번 내기 어려워 고생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집을 위해 저축합니다. 집을 사고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자녀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집만으로는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만 믿고 있다가는 결국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억 원입니다. 세계에서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부자 나라 미국,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 숫자에 속지 마세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중 78%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중에 약 4억 원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은 금융 자산이 66%나 됩니다. 현금, 주식, 채권 같은 것들이죠. 미국 사람들은 1억을 갖고 있다면 그중 6,600만 원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억 중에 7,800만 원이 집입니다. 이건 쓸 수 없는 돈이죠. 제가 만난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은 10억짜리인데 병원비 500만 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숫자의 착각입니다. 총액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매우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월급이 끊기고 사업을 접게 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죠.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유동성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집은 아무리 비싸도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급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70대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큰 수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는데 현금이 없어서 급하게 전세를 월세로 바꿨습니다. 결국 집은 있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늘어나 더 어려워졌죠. 또 다른 분은 자녀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대출금을 갚느라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었죠. 집은 10억짜리였지만 실제 생활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노인들 중 상당수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하우스 리치, 캐시 푸라고 합니다. 집은 비싼데 현금은 없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집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수리비, 관리비, 재산세, 이런 비용들이 노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다면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또는 부부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집값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진 후 30년 넘게 집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쓸 수 있는 돈을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집값이 오르더라도 현금화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에서 옵니다. 그리고 노후의 삶의 질은 쓸 수 있는 돈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을 보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에서 30년 앞서 있죠. 그들이 겪은 일은 우리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았습니다. 도쿄 한 구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전체보다 비쌌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의 강남 같은 곳이 미국 한 주보다 비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처럼요.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도쿄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이런 말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91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 후 일본 부동산 가격은 30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1991년 가격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10년 전 일본 노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 집은 팔리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 갈 곳이 없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도쿄 중심가에 큰 아파트를 가진 80대 할아버지였죠. 젊었을 때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만났을 때 그는 난방도 제대로 못 틀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5억 엔약 5억 원이 넘는데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12만 엔약 120만 원 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고독사가 사회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죽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부자, 현금 빈곤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만난 또 다른 노인은 교외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무덤이 될 것 같아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세금과 수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연금은 부족해요. 일본에서는 지금 빈집이 800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물려받기 싫어하는 집들이 전국에 버려져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팔기도 어렵고 세금만 내야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기 어려워진다면 집만 믿고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가장 놀란 점은 그 나라 노인들이 집을 줄이고 현금을 늘릴 걸 그랬다라고 한결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믿음까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노후 계획은 위험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산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평생 꿈꾸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넓고 좋은 집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집들이 오히려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층 아파트를 생각해 봅시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80세가 되면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3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또 넓은 집은 청소와 관리가 힘듭니다. 몸이 아플 때 130평 아파트를 혼자서 어떻게 청소하시겠어요? 관리비도 더 많이 나옵니다. 난방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1인, 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결혼하면 따로 살죠. 넓은 집이 필요한 시기는 자녀가 어릴 때 몇 년뿐입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을 위해 30년 대출을 갚고 평생 무거운 집을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시장, 공원, 친구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 이것이 나이 들었을 때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노인들은 대부분 적당한 크기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고 5분 거리에 시장이 있고 친구들과 모일 수 있는 공원이 있었죠. 반면 불행한 노인들은 크고 비싼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외출도 힘들고 이웃과 교류도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변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단이 많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병원이 먼 집은 큰 고통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고층 아파트나 외진 큰 집이 노후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하며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70세에 강남 30평 아파트를 팔고 지하철역 근처 2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차액으로는 금융자산을 마련했고요. 그는 지금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걸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생활,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비. 이것이 진정한 노후의 자유입니다. 또 다른 분은 시골에 있는 큰 집을 팔고 도시 중심과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덕분에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만나기 쉬워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은 크고 비싼 집이 아니라 편안하고 접근성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현금 자산이죠. 하우스푸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50대부터 더 심각해집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50대의 평균 부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또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진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 빚이 퇴직 후에도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은 줄어들지만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0세에 퇴직한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퇴직금의 대부분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출을 갚기 위해 70세까지 경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60대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연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이 나면서 의료비가 늘어났고 결국 그 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병, 배우자의 간병비, 집 수리비. 이런 지출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가 보유율도 꽤 높다는 것입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어떨까요?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집을 당장 팔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집을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서 집을 팔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줄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 자녀 결혼이나 의료비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모자라는 상황. 이런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4%가 빈곤층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이죠.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노후에 큰 위험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자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자산의 분산입니다. 부동산 100%는 파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의 2030%는 금융자산으로 나눠야 합니다.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예금, 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식, 채권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는 금융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이죠. 저축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들입니다. 예금, 적금, 국채, 연금보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합니다. 투자 상품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위험도 있는 상품들입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회사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노후에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축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시기 5060대에는 아직 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집 한 채만 있다면 이사를 통해 규모를 줄이고 차액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매달 소득의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강남 40평 아파트에 살다가 은퇴 후 25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차액 3억 원으로 금융자산을 마련했고 지금은 매달 150만 원씩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금과 이 소득을 합치니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퇴직 후 6070대에는 균형 잡힌 인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금융자산에서 매달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때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안전한 저축 상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기 75세 이상에는 더욱 안전한 자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확정 상품으로 이관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같은 지출은 늘어납니다. 미리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제 고객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는 방법을 배웠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네요.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리 준비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후의 진정한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은퇴자를 만나며 깨달은 것은 진짜 자산가는 남은 생을 지켜줄 현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병원비 500만 원이 없으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작은 집에 살더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인 부부는 평생 전략해서 모은 돈 5억 원을 은행에 두고 매달 100만 원씩만 꼬박꼬박 써왔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옷도 사지 않으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너무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을까요? 이제 와서 보니 돈은 있는데 쓸 사람이 없네요. 돈을 쓰지 못하는 것도 돈을 너무 아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이것은 평생 나오는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둘째, 응급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수리비 등에 대비한 금액이죠. 보통 1년치 생활비 정도를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여유자금입니다. 취미생활이나 여행, 손주 용돈 등에 쓸 수 있는 돈이죠. 이 부분은 약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운용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노인들은 이 세 가지 자금을 잘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응급자금을 예금에 두고 여유자금으로는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5세 할아버지인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준비했고 주택연금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금융자산으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불행한 노인들은 대부분 쓸 수 없는 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병원비도 내기 어렵고 난방비도 아끼고 식비도 줄이면서 살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5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68세에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 차액으로 금융자산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75세인 그녀는 7년 전에 결정을 내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덕분에 지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노후에는 부자가 아니라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돈에서 옵니다. 집은 살 곳이지만 현금은 삶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집은 있되 현금은 없는 사람. 그게 비참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을 모으세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존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